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끼리 싸우면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장난인데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요.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일임 변호사는 괜찮은 장난도 없고 싸웠는데 별거 아닌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넘기는 순간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학교 폭력은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양일임 변호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광주에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양일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전공은 사회체육, 생물학을 하셨는데 변호사가 되셨고 또 지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요? 이게 굉장히 긴데요. 네. 한 사람 인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길지만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는 뭐 의지와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 같아요. 예. 네. 제가 뭐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특히 체육과라는 건데 네.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어려서 꿈이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요? 네, 야구 선수를 정말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예전에는 해태 타이거스죠. 해태 타이거스의 굉장히 열성 팬이어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과까지 오게 됐죠. 네. 그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으셔서 제가 그쪽이랑 좀 별로 상관은 네, 연관은 못 지었는데 그 체육과를 가셨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중간의 과정은 제가 생물학과를 한번 또 다시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다른 분야 네.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근데 사실 원래는 체육과에서 하고 싶었던 공부가 운동 생리학이나 스포츠과학 관련 분야였어요. 네네. 그래서 생물학을 듣고 갑자기 망치를 맞은 것 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사실 뭐 현대 이제 생물학은 분자 생물학을 위주로 배우는데 아주 작은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학문을 배우는 건데요. 그때 보다가 아주 커다란 세상이 아주 조그만 세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재밌어서 생물학과까지 갔고 예. 네, 그렇지만 생물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는 재밌지만 대학원생들의 삶을 보게 됐어요. 교수님과. 예. 아주 조그만 실험실에서 매일 살고 이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원하는 삶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누구나 그렇듯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을 했고 그때 마침 혹시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봤습니다. 네네. 그 스포츠 에이전트를 다루는 톰 크루즈가 예.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고민을 할 때 90년대 뭐 후반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저도 스포츠 에이전트가 돼야겠다. 예. 운동을 원래 좋아했고 야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운동을 못했으니까 스포츠 에이전트가 돼서 야구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는 삶을 살면 네. 행복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에 변호사를 준비하게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길죠. 다른 이질적인 것 같지만 돌아서 네.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가던 길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가려던 길과. 그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로 일을 하셨는데 이 교육청에서 원래 이게 뽑게 돼 있나 보죠, 변호사를? 뽑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뽑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죠. 아. 네. 그 뭐 보통 일반인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원래 학폭이라는 거를 다루던 주체가 학교 단위였습니다. 네. 2020년 3월 이전에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학교장이 주체가 돼서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다 처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개정돼서 이제 교육청, 그 밑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다루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폭력을 법률적인 자문을 해줄 담당할 변호사가 이제
필요성이 생기게 됐죠. 예, 그렇군요. 원래 그전에는 학교에서 해결하던 것을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네네. 또 이 변호사를 뽑게 됐군요. 이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 그게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인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단계, 그리고 학교폭력 이후에 그 조치를 집행하고 그리고 다시 재발을 방지하는 단계, 이렇게 총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세 가지 단계에 전부 관여를 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실제 사안을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만 적절한 조치를 하는, 즉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전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네네. 학교 현장에 이제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시면 좀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업무 예. 부담 경감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뭐 학생 학부모들도 이 학교 폭력 때문에 힘들지만 교사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 폭력을 담당하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게 우리 사회에 또 큰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시는지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목격을 했고 제가 예. 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런 학교 현장 교사들의 그런 고충들, 그리고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려움들에 관한 자문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현장에 학교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같이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조언을 드리는 일들도 주로 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예.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호자들입니다. 학부모들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든 네.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이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피해 학생 보호자도 아이를 보호해야 하고 예.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굉장히 감정적으로 날카로워져 있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네, 네. 정반대쪽의 얘기를 양쪽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입니다. 네.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고 건수를 정확하게 통계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원청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경험했던 교육청도 있긴 한데 뭐 일단 내부 정보라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추세는 어려울 어떻습니까? 것 같고, 추세 자체는 신고와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건수 모두 다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는. 네,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군요. 이게 학교 폭력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신고 건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명확하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왜냐하면 통계에 다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거나 네. 혹은 그러니까 빈도가 늘어나거나 혹은 강도가 세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학교폭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심의가 교육청 단위로 이관되면서 굉장히 법률적 쟁점에 가까워졌습니다. 예. 법률적 쟁송의 개념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보호자들도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폭력으로 안 느꼈던 네, 걸 이제 그렇습니다. 폭력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예. 느끼고, 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있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미치는 불이익이 커졌기 때문에 네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툴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피해 부모들도 역시 그런 아이들의 피해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신고 건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생기부에 사실 학교 폭력 자체가 기재가 되면 대학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 겪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로서 또 당사자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로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활동을 해보시니까 이 학교 폭력이 갖고 있는 좀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느끼신 특성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이제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느낀 학교 폭력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보는 학교 폭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 폭력을 전담하게 되고 500건 정도 가까운 사안들을 보았는데 사실 제가 가장 놀랬던 부분은 학교 폭력이 굉장히 일상성을 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성. 네, 그렇습니다. 일상성과 평범성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네,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언론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서 특히 더글로리 같은 이런 접하게 되는 사안들은 굉장히 이제 아주 강력한 사안이죠. 아주 큰 사안이고. 네. 그런데 대부분 제가 겪은 대부분의 사안들은 그렇게 어떤 특정의 아주 나쁜 어떤 한 아이가 누군가를 악마같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안들보다는 네.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생각 없이 주고 내뱉은 말들, 행동들, 네. 장난으로 하는 행동들,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갈등 속에서 발현이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예. 서로가 상처를 받아서 학교 폭력으로 발현이 되는 그런 경험들 되게 많이 했고요. 그게 네. 제가 말씀드린 학교 폭력의 일상성입니다. 일상적인 아이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적인 습관이나 행동들, 네,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것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됨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아이들, 예. 이런 모습들이 학교 폭력이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게 폭력인지 아닌지 인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걸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금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처벌 수위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습니다. 네. 이제 호수를 붙이는데요. 1호 조치부터 9호 조치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1호 조치는 서면 사과라는 조치고요. 2호 조치는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라는 조치고요. 3호 조치는 학내에서의 봉사라는 조치입니다. 네네. 그리고 4호 조치로 가면 사회봉사라는 게 있고요. 5호 조치로 가면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올라가면 6호 조치로 이제 출석 정지. 옛날에 우리가 정학이라고 했던 정학. 네, 예, 그 예. 개념인 출석 정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호 조치로 가면 학급을 교체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네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학급을 교체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해주는 조치고요. 예. 그 위로 가면 이제 학교를 바꾸는 전학 가는 전학을 거. 강제 전학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강제 전학이라고 하는 네. 전학 조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수단인 학교 밖으로 아이를 내보내는 퇴학이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아까 생기부에 기재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어느 몇 호부터 해당이 되나요? 생기부에 적히는 건? 3호까지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요. 네.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4호는 사회봉사? 네, 사회봉사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 정도로 사실 처벌 수위가 올라갔는데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네. 이 처벌이 두렵지가 않은가, 이 네. 학생들이.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일상성과 평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어떤 아주 특정한 나쁜 아이의 아주 심각한 행동으로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학생만을 강하게 처벌하면 학교 폭력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문제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학교 폭력의 실제 모습은 일상성과 평범성을 띠기 때문에 단순히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만으로 사실 잘 해결이 되진 않아요. 네. 일반 범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살인이나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더라도 네. 실제 그게 범죄 예방 효과와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처벌 수위를 낮추면 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딜레마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또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예방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처벌은 아닙니다. 네네. 더글로리 같은 상황들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강력한 그런 학교폭력의 범죄들은 사실 이미 형사법을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다만 그게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고 소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 규율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폭력 예방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내리는 것일까? 그거는 결국 교육이라는 네.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고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선도할 수 있다라는 목적과 의도 하에 만들어진 법이어서 네. 예, 결국은 제 개인적으로는 처벌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변화 선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 네.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500여 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살펴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일상성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마는 이 학교폭력의 그 주요 원인이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또래 문화고요. 네네. 아이들이 가지는 그 특유의 아이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은 폭력적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관계 맺음에 있어서 미숙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성장하면서 점점 관계 맺음 단계가 좀 더 밀착되고 좀 더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타인과의 갈등이 많이 생기죠. 사람들이 예. 살다 보면 어른도 마찬가지듯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데 아직은 그 갈등을 성인만큼 네. 이렇게 뭐 대화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적당히 회피를 하거나 예. 그런 관계에서 타인과의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폭력적인 형태로 발현이 되는 거죠.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부분이 학교 폭력이 뭐 계속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폭력 근절은 가능한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고쳐진다 하긴 좀 그렇지만 보완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학교폭력, 지금 현재 학교폭력 시스템은 학교폭력의 세 단계에서 가운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의 단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가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특별한 조치를 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조치 이후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는 이 가운데 절차, 조치에만 집중이 되어 있지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학교폭력 이후에 이 아이를 다시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다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문제가 있고요. 예. 기본적인 결국은 교육 현장에서의 의견은 뭐 제 의견과 많이 비슷한데요. 이런 교육 현장의 의견과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제 뭐 입법자나 혹은 정책 당국의 그런 정책 방향과는 조금은 일맥상통하지 않는 그래서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관계 중심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네. 돈과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방과 조치와 사후 조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려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다 따로따로인가요? 지원청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의 지원청에서 하더라도 부서가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해결하는 부서들이 다 담당 부서가 다르군요. 네, 부서도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담당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사람의 예방부터 네. 마무리까지 하면 조금 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더 예. 절차적인 면에서 통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의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례들을 모아서 책을 내셨어요. 괜찮은 장난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출간을 하셨는데 요즘 SNS를 통한 학교 폭력도 심각하죠. 아, 그렇죠.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표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박제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박제한다 이런 얘기 네네. 들어봐요. 정확히 제가 무슨 그렇죠.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박제라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다 예. 내장이나 제거하고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그런 약물 처리를 한 거잖아요. 네.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진이라든가 어떤 모습이라든가 좀 굴욕적인 순간을. 맞습니다. 글이라든가 누군가가 사실은 숨기고 싶은 약점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뭐 캡처를 한다든지 뭐 사진으로 뭐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박제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뭐 디지털 세상이니까 순식간에 맞습니다. 퍼져나가고 영원히 남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상황인데 네. 그것들이 박제가 돼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친구들이 그걸 보고 웃고 심지어 뭐 단톡방에도 올라오고 네.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게 박제라는 대표적인 거고요. 네. 또 일반 뭐 성인들이나 잘 알지 못하는 또 굉장히 심각한 SNS 폭력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진 합성놀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네, 들어보셨군요. 장난으로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 편집 어플이 워낙 많고 네. 아이들은 셀카를 찍고 하면서 이 편집 어플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진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AI 기술이 발달해서 예. 더 정교해져서요.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것도 좋은 의도로 사용되기보다는 아까 박제와 같이 네. 누군가를 놀리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비하하고 그런 의도에서 행해집니다. 네. 아주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사진과 혹은 성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이런 사진들에 자기가 놀리고 싶은 혹은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의 네. 사진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합성을 해서 예. 그것들을 서로 돌려보고 묻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 합성놀이고 그런 네.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행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학교 폭력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두려워서 신고도 못하고 또 뭐 제대로 얘기할 어른도 없고 이렇게 고민만 하고 당하기만 하는 혹시 학생들 또 아니면 자녀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부모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일단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뭐 누구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계속 피해를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주변에 조금이라도 빨리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계속되는 그 나쁜 행동에 그 상대 아이의 괴롭힘의 고리를 빠른 시간에 최대한 이른 시간에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아이들은 어울림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완전히 그러니까 전혀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가 나에게 폭행을 하거나 나를 괴롭히면 쉬운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 되고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에게서 받는 학교 폭력도 굉장히 많거든요. 매일 보는 가까운 친구? 네,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는 내가 그 친구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서 계속 어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 예.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보호자와 그리고 교사가 조금 네. 더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아이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보호자와 아이가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거나 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잘 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보호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보이는 그 피해의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런 특징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하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차원이 있는데요. 우선은
아이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연관이 되었을 때 아이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아이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만들어서 들어야 되고요. 그게 아이가 가해자가 되어서 사과를 하게 되든 아니면 피해자가 돼서 어떤 상대를 어떤 처벌을 원하게 되든 아이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주고 아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을 네. 찾아서 부모가 노력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막 부모님이 더 흥분해가지고 네, 막 그렇습니다. 나서는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느 경우든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네. 억울하게 학교 폭력에 연루된 경우에 도움을 받고 싶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마땅히 생각나는 장치가 없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교육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을 전담을 2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경우에 학교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가장 그래도 잘 작동하고 있고 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신고 이외의 장치로는 학교나 교육청을 통한 상담 프로그램의 지원 네.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용기를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런 도움은 꼭 주고 싶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전 법률적인 조언보다는 네. 가해와 피해 당사자가 화해를 할 수 있는 중재의 기회, 중재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일상성과 평범성을 띠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관계 맺음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 관계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어떤 보완 방안들 그리고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노력을 많이 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처벌하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재와 화해가 훨씬 어려운 일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교육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 폭력 요즘 많이 사회 이슈화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머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양일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